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총선 79일을 앞두고 여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의 구원투수로 나서 타격 행보를 보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우려를 보인 끝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어제 사퇴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고, 한 위원장은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거취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현역 의원 가운데 총선 공천 컷오프 대상을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참여 공천을 위한 플랫폼을 여는 등 여야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는데,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 눈이 내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이어져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시청하시면서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의견 나누시면 더 흥미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저희 뉴스 핵심 강의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을 80일 앞둔 어제 저녁이죠. 여권을 뒤흔든 당정 갈등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인데 오늘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주말 동안에 사실 벌어진 일인데 주말 동안 있었던 일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이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지난 18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후 19일에는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다. 몰카 공작이라고 짧게 답했던 한 달 전과는 달리 뉘앙스가 조금 변화된 모습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후 지난 20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친윤계 초선 이용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방에 한 보수 유튜브 채널 내용을 올리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 사과 이슈에 대해 이 해당 유튜브가 사과 불가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일을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이미 다 인지한 상태에서 후보로 나서놓고 이제 와서 영부인 때문에 선거를 망칠 것 같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공유를 하는데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이용 의원이 이 같은 글을 올리면서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고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물러나달라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저녁에 나왔습니다.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조금 전에도 자신의 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드러냈습니다. 네, 장 기자 설명한 대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라고 어제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조금 전입니다. 국회 본청에 출근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위원장님께 사퇴 요구했는 이에 대한 입장 궁금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의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 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겁니다. 이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하나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늘어온 출근길 모습인데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에 도대체 뭐가 변화가 생긴 거냐, 뭐가 문제가 있냐 여기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대통령실 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그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고요. 뭐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정 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수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민우 사람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그거보다 국민이 우선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선민후사의 개념을 그렇게 뭐 정의할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말씀 드린 거다. 이렇게 정리하죠.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세요? 그런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먼저 들었는데 여기서 잠깐 소정 변호사님, 본인의 임기가 총선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끝나고도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인지 먼저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당헌에 네. 이제 그 위촉되면 6개월에 또 한 번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런데 당헌이 있으니까 임기는 이제 그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거죠. 본인이 뭐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는 일단 사퇴 거부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본인이 책임지고 총선을 치르겠다. 절대 이제 그 사퇴는 없다. 아마 이걸 분명히 천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일단은 주말 동안 일단 벌어졌던 일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주말에 일단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하나 촉발된 원인 하나가 이제 대선 기간에 윤 대통령 수행팀장을 좀 맡아서 윤심이라 불리는 이용 의원이 일단 국민의힘 의원 단체방에다가 어떤 유튜브 하나를 띄우면서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시작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이용 의원은요, 이제 대선 당시에 이제 수행실장을 하면서요, 또 윤심을 대변한다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난 주말이었죠. 이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다가 보수 성향 유튜버의 발언을 공개한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깨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사과를 하면 선거를 망치는 길이다. 이런 흑색 선전에 속으면 안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유튜버의 발언에 대해서 올리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윤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 이용 의원이 그 링크를 올린 그 기사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만 일단 윤 대통령과 한의원 사이에 이간질하는 거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거의 다 침묵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그 이용 의원이 이제 그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용 의원은 이제 그 현재 대통령실의 기류를 정확하게 네. 반영해서 이제 올린 거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그 워낙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좀 지켜보자 사태 추이를 어느 한편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산이고 윤 대통령은 이제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침묵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이요. 예.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태경 의원이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과해야 된다. 국민에게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뿐만 아니라 하태경 의원도 이게 바로 이게 이간질입니다. 사과하면 논란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논란의 시작입니다. 사과하면 그것은 모든 김건희 여사 논란은 끝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사과할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근데 탄핵 구속까지 갔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해고록에 사과했던 거 이걸 지금 가져 후회한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좌파 목사 공작에 놀아나는 겁니다. 분열돼서 정면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정치 공작을 비판하면서 일치된 목소리로 너무 자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개하면서 사과해라
이게 바로 이간질입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이 이간질하고 있다 봐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사실 좀 뒤에 계속 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서 한 위원장에게 위원직 사퇴를 일단은 제안을 했는데 한 위원장이 일단은 거부 의사를 밝힌 건데 일단 지난 금요일까지 일단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서서 좀 설득, 뭐 조율 과정을 거쳤다고 해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이제 약간은 보도가 약간은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뭐 사퇴를 해라 마라 이렇게 당무에 개입할 법적 근거도 없고 따라서 이제 그 뭐 지지를 철회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개인적인 대통령도 호불호가 있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제 그 지지 철회는 언급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사퇴하라 마라 이것까지 이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네. 이런 이제 당무 개입은 법에도 반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퇴 요구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다만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지지 철회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지 철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을 또 드러냈다고 좀 봐야겠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가지로 봐야죠. 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정말 어떻게 오늘의 한동훈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 특검에도 차출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장 할 때도 검사 차장. 시절이요? 예.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 할 때는 반부패 부장. 그리고 이제 초대 법무부 장관까지 얼마나 게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배신감이 들었을 거다. 이게 하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요. 아마 대통령실에 볼 때는 과연 이게 김 여사 사과 요구라든지 이게 맞는지 이런 데 그 전략적인 판단에도 서로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 철회가 놓은 게 아닌가 두 가지 요리를 봅니다. 예. 어쨌든 어제 그 3자가 만난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사퇴 의사 없다는 걸 얘기했는데 내 할 일 하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였을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 당혹 이럴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자기 그 모든 걸 바쳐서 수락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부터 이게 독이 든 성배였다. 어제 사실 취임 딱 한 달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리고 이제 총선 후에도 본인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이런 데 말씀도 했고요. 본인도 이게 운명으로 생각하고 독이 든 성배를 마셔서 모든 걸 걸고 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갑자기 지휘철에 이게 논대에서 이게 쉽게 사퇴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사명감이나 소명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또 개인적인 이제 정치적인 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아마 계속 이게 평행선으로 사퇴하지 않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예.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 어제 저녁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지지 철회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럼 이제까지 관여 안 하면은 관심 표현이고 뭐 썸 탔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처리 따봉부터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사퇴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런 과정들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모든 것이 대통령실의 의중이었다는 것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왕정시대에 왕에 의해서 낙점되어서 운영되듯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실은 더 이상은 국민의힘의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 공천 개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런 좀 일련의 상황을 보면요, 서정욱 변호사님. 적어도 이 상황 자체가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야권으로부터 공격받았던 게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 상황만 보면은 그건 아니었다는 게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개인적인 스타일만 보더라도요. 누구한테 뭐 맹종하거나 누구 아바타 이거는 이제 뭐 처음부터 아니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했고 그게 맞고요. 아마 이제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아쉬운 점은요. 큰 자세가 자꾸 이게 차별화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차별화 해가지고 이제 총선을 이끌어 나가겠다. 네. 이 자세는 이제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이 돼서 운명공동체로 한 몸으로 그대로 이제 총선 승리를 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이끌겠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발언 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윤석열 정권의 성공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정책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잖아요. 무조건 이게 차별화만 하면 그럼 이게 총선 승리 한들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그 스탠스가 바뀌어야 된다 봐요. 왜? 운명 공동체 원팀입니다. 이번 총선은 뭐니뭐니 해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3년 동안 계획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 차별하면 다 할 것 같으면 총선 승리한들 무슨 이게 여권이 이 단합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자꾸 이게 그 일부 뭐 아바타냐 맹종하느냐 이런 게 비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히려 제가 좀 당당하게 나 윤석열 아바타다. 윤석열 정권과 한 몸이다. 나 윤석열 대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 이런 자세가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하다 봐요. 노선이 좀 잘못됐다 이런 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장가 기자 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 이 사태 논의가 이루어진 거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몇 가지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김 여사 명품 수수 문제 거론 이것을 첫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 체제에서 김 여사의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입니다. 논란을 잠재울 뚜렷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1월 8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이 발언이 결정적이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가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 또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는 윤재혁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는 수도권과 TK 출마자의 인식 차이가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 당 내에서도 이 수도권 출마자를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장면,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을에 가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그 장면입니다. 공천 시작도 안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공관위원장도 아닌데 마포을에 도전하려는 후보들이 많을 텐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일 지역 3선 이상 중진에게 15% 페널티를 주는 이 공천 룰도 당내 중진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불만들이 표출이 됐습니다. 이 사퇴 논의에 불이 붙었던 장면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표면적인 문제는 이제 공천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김 여사 리스크 이 문제를 다들 지적하는 뭐 포인트인 것 같은데 대통령 비서실장도 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언급을 하면서요. 아니 김 여사가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냐 이런 뜻을 전달하면서 이제 사퇴 좀 요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친윤 의원들도요 보면은 일제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반론 관련 발언을 문제 삼고 일제히 좀 비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을요 잘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도 다 있지 않습니까? 몰래 녹음한 거지만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없었어요. 첫째는 이제 청탁 민원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있어야 뭐 김영란법이나 뭐가 문제 되잖아요. 그냥 돌아가신 선친의 애틋한 그 선친의 친구, 잘 지인 이렇게 이제 해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뭐 이게 청탁이나 자리 민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완전히 속여서 접근한 거 아닙니까?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없었던 게 김 여사가 이게 뭐 선물을 달라거나 뭐 이런 요구나 수수도 아니에요. 그냥 놓고 간 거예요. 그걸 이게 먼저 뭐 자꾸 받았다 하지만 받은 게 아니고 그 목사가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이게 수수나 먼저 요구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필요 없다, 안 받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자꾸 이게 수수다. 이게 두 번째 잘못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목사나 이 공장하는 분들은 혹시 김 여사가 떠들어서 이거 들고 다니며 사진 찍어서 딱 잡으려고
계속 1년까지 또 총선 때 활용을 하고 계속 묵히는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공작 아닙니까? 근데 김 여사는 바로 그냥 받은 걸 원칙대로 규정대로 그대로 보관해라. 돌려주든지 보관해라. 이게 됐지 않습니까? 사용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청탁 민원도 없고 수수도 고의적으로 달라는 요구도 없고 사용도 없었는데 이걸 뭘 사과해라는 겁니까? 뭘 사과해야 됩니까? 어디 내가 순진하게 피해 사기당한 걸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왜 목사한테는 공격을 못하면서 김 여사만 공격합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친윤들 의원들의 지금 공통된 주장이 사실 그거지 않습니까?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된다고 계속 발언 수위를 높여가니까 친윤 의원들이 이런 이유로 거론한 거죠. 예. 특히 이제 그냥 김경률 위원은 그냥 사과 요구가 아니고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지금 주말마다 윤석열 탄핵해라, 김건희 구속하라, 얼마나 우리 옛날 좌파 시민단체들 얼마나 주말마다 시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나옵니까? 이분에게 단두대에 희생된 지금은 물론 역사적인 여러 가지 재평가는 있지만 이런 분을 어떻게 김건희 여사에 비교를 합니까? 이건 너무도 한참 넘은 거 아닙니까? 저는 진심으로 이 부분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된다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김건희 여사 사과 불가론을 주장한 의원들, 인사들이 있는데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급히 이제 SNS에다가 이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그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을 언급하면서 찾아오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안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에게 동의할 수 없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총선이 이제 오늘로 79일 남았는데 국민의힘 상황이 좀 사실 녹록치가 않은 상황에 갑자기 좀 급변한 모양새인데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을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글쎄요. 저는 사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민주당 계열의 유명 인사, 전영부인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있었다면 한 200군데 압수수색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그냥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하잖아요. 공작이라고. 공작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레짐작이지. 수사해야죠. 국민의 눈높이는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부터 해왔던 게 뭡니까?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라. 수사해서 의혹이 없음을 증명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사과라고 하는 표현도 물타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좀 불참하게 됐는데 장가 기자 어떤 이유였죠? 네, 오늘 10시에 사실 대통령의 5번째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심해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이 이 행사를 주관하기로 했고요. 여기에 그리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KBS 등 공영방송사와 단독 인터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총선을 불과 3개월도 남기지 않았고 또 김 여사 관련 질문이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게요. 2022년 8월 취임 100일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2022년 11월 18일 도어 스태핑을 마지막으로 언론과의 직접 소통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를 한다 만다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번 문제가 사실 좀 불거지면서 좀 고심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갑자기 좀 감기로 인해서 당일 취소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한동훈 위원장 그 문제 때문에 좀 여파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떠십니까? 당연히 이제 여파가 있다 봐야 되겠죠. 아마 이제 감기도 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심적인 고통이 여러 가지로 엄청날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꾸 이게 대통령이 그냥 개인적으로 부인 문제 챙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가짜뉴스로 공격을 해왔습니까? 김건희 여사 줄리 아닙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아닙니다. 주가 조작법 아니에요. 학위 조작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가짜뉴스로
얼마나 이게 공격해온 겁니까? 이거는 개인의 어떤 부인 이전에 정권에 대한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가짜뉴스 공작을 해온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게 겹치는데 그렇다면 이게 본질을 꿰뚫어보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을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공작을 규탄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딴소리 이렇게 내부 분열 이런데 적전에서 이게 내부 교란이 되면요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저는 그 후보자들이 결국 자기 선거하는 거예요. 그 여론이라는 것도요 결국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 어차피 이게 별거 아니라고 봐요. 윤 대통령 반대하는 분은 엄청나게 명품 큰 거로 봐요. 어차피 이게 이미 정치화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똘똘 뭉쳐서 더 어떻게 돌파해서 지지를 넓힐 이 생각을 해야지. 자기만 이게 멋있게 보이려고 나는 이게 바른 말 했다. 나는 사과해라 했다. 이 지역에서. 이래서는 이게 공멸합니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 표면적인 갈등 원인이죠. 이 공천 문제 촉발 원인이기도 한데 이 사실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천 문제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이 사실 촉발된 문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공천 절차 가지고 이렇게 갈등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원희룡 장관도 비슷했거든요. 원희룡 장관도 이제 그 윤영선 후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인천 한해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축켜 세웠고,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이나 돌덩어리를 치우겠다. 그때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붕괴하진 않았죠. 근데 그 김경률 회계사는 물론 이제 그 공천 절차를 공식적으로는 절차를 문제 삼았지만 실제는 이제 아까처럼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김 여사에 대한 과도한 이런 데 그 공격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직접 원이다. 그때부터 대통령실에서 이제 의견 듣고 있다, 잘 듣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2번 발언했는데 한 번 발언했을 때 그때는 뭘 했습니까?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이랬잖아요. 이때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조율해서 막으려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비상.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2번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겠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건 아니라고 이게 여러 차례 의사 전달을 했는데 똑같은 발언을 2번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도 격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팩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가 계속 촉발됐다 말씀 드렸는데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과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좀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하셨다고 예. 그리고 TK 의원들이랑 인식차가 있다. 여사 문제를 두고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 일관되게 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 변화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걔를 같이 하는 발언이라고 저희가 생각해도 될까요?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계속 같은 생각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보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난처하다 이런 입장 그리고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 쭉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경선을 하겠다고 이미 하겠습니다. 해결된 겁니다. 마포 당협위원장하고는. 그럼 남은 거는 우리 섭 의원이 은연중에 고백, 자백을 하시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거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신기를 건드렸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김경률 회계사가 마리 앙뚜아네트 이야기를 했는데 김경률 회계사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치의 상징으로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절대 왕정의 상징으로서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또 소환되는 겁니다. 이 공당,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변하는 제2당이면서 여당이 대통령 영부인 비판했다고 그냥 와야 되는 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이런 상황으로 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절대 왕정의 왕비가 있는 왕정국가처럼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장가 기자, 어제 그리고 이광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뭐 사퇴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거부됐고, 그 다음에 바로 저녁에 밤이라고 얘기 표현하는데 윤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서 관저에서 뭐 어떤 상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좀 오갔을까요? 네, 조선일보에 따르면 어제 저녁 이광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뇌부가 대통령실 관저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 갈등이 커져서 결국에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김 여사 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에 의한 함정 몰카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서정 변호사님, 아까 서두에 좀 말씀하시긴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지난 15일이죠. 중진 의원들하고 오찬한 이후에 4월 12일 총선일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의미는 뭘까요? 일단 이제 제가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제 각각의 경우 만약에 선거에 패배했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뭐 미래가 없는 거죠. 선거에 패배하면 이제 그 뭐 비대위원장 회장이 다음에 당대표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는 이제 변호사 개업도 힘들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네. 따라서 이제 그 패배한 경우에 뭐 꼬이는 건 설명이 필요 없고 문제는 이제 그 총선에 승리를 이끌다 하더라도 네. 이제 그 대통령실과 상당히 그 갈등 관계에 있게 되면 앞으로 임기가 3년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여권 인사가요. 대통령과 이제 극한 대립, 갈등에 있다 보면 절대 어떻게 정치 행보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있든 없든 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정치권에 오래 속설이 있잖아. 대통령이 차기 대선주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안 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대통령이 가진 힘입니다. 아마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그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총선을 이끌려면 이런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이런 이제 토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까 그리고 원팀 얘기, 총선 치려면 당 정이 원팀 돼서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은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가 공식 행사에서 거의 없었고, 한남도 관저에도 좀 방문 안 하고 의도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하고는 거리두기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의도적으로 계속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요.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 의견 보세요. 주셨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 되고 예를 들어 이제 부정이 60이다. 그러니까 이제 30%대밖에 안 되니 대통령하고 차별해서 나가면 한 10몇 프로 더 가져오면 이기지 않겠는가. 이게 아주 순진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있죠. 추측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언급도 안 하고 원팀 언급도 안 하고 정책도 잘한 것도 이게 홍보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의 대통령 지지율을 똘똘 뭉쳐서 좀 더 이게 잘하고 좋은 정책을 내서 이걸 가지고 10% 늘려서 선거 이기게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하고 차별하면 그 30%까지도 뿔뿔이 흩어지고 분열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선거가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도면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한테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도 개인 지지율 20%대로 비슷합니다. 한동훈 위원장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 30%대 윤석열 지지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똘똘 뭉쳐서 10%를 더 불리보자. 그러면 윤 대통령도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떻게 정책을 내야 되고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데 무조건 윤 대통령하고 차별해야 된다. 나 대통령실 아바타 아니다. 이러면서 언급도 안 하고 자꾸 이래 하면요. 결국에 분열로 그마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많이 언급됐던 얘기가 이렇게 거리두기가 대통령과 거리두기가 사실 중도층을 잡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보수층이 그대로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게 중도층을 잡는데 정치에서 그게 됩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냐고요. 그렇게 차별하다 보면 그럼 이제 보수층에서도 투표 안 하거나 이탈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무조건 이게 중도층 몇 프로 더 잡기 위해서 차별해야 된다. 거리두기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임명 직전에 윤 대통령에게 맹종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사실 드러낸 바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한 위원장이 자진 사퇴가 없을 경우 뭐 없다는 지금 기조가 나오고 있는데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사퇴 요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경우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측한 상황, 혹시나 이 상황이 짜고 치는 게 아닌가. 짜고 친다? 예, 짜고 치는 게 아니냐. 예, 일부러 갈등을 만들어서 예.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려고 하는 짜고 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한다. 뭐 요 정도 나오고 끝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짜고 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짜고 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그렇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요. 예. 저는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그만둘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한번 김경률 씨가 알아서 비대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하는 이런 형태의 절충안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내에서 수도권 의원들이라든가 또는 비영남 의원들 중에 이 영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 뭐 정치 지망생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의도 때문에 이거는 좀 계속 커지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전략이 완전히 어그러지면서 뭐 사실 앞날을 예측 전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진짜 이게 그 선거가 예. 완전히 폭망할 수도 있는 분열이 되면요. 그런데 그 위기 상황인데 저는 적절하게 이제 그 수습책이 나올 수도 있다 봐요. 어떻게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틀립니다. 이준석 대표하고는 이게 도저히 정치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윤 대통령 스타일상. 예.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요 제가 이제 조금 변호한다면 그 일말의 그 국민 여론을 조금 이렇게 반영한 면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 중에 뭐 어쩌나 옳다 그러다 떠나서 아까 제가 사과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런데 이 국민 여론 중에는 어떻게든 이렇게 좀 진솔하게 사과해서 돌파해 있는 거 아니냐, 떨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데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일각의 여론을 한동훈 위원장이 반영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런 사심이나 개인 욕심 없는 걸로 정말 자기 모든 걸 바쳐 완전히 소진해서 어떻게든 승리를 이끌어 보겠다. 예. 이런 데 진정성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조금 이게 두 분이 오랜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네. 비온 뒤에 더 땅이 굳듯이 이렇게 극적인 저는 화해 봉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윤 대통령도 조금 양보해서 한동훈 위원장 어떻게든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야 됩니다. 대안이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하는 순간에 총선이 폭망하면 윤석열 정권도 아주 어렵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그 껴안고 가야 되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좀 이렇게 성의 있는 조치를 어떤 김경률 비대위원회에 대한 조치라든지 네. 앞으로 이게 좀 방향의 변화라든지 이렇게 보이면 저는 어떻게든 봉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완전히 파국하면 양쪽이 다 이게 공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늘 사실 국민의힘 의총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분출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동조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좀 전개되리라 예상하십니까? 아마 이제 그 압도적 의견은 어떻게든 이게 갈등 봉합, 통합으로 가야 된다. 여기서 이게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좀 성의 있는 아까 김경률 뭐 비대위원 조치라든지 네. 이런 문제를 좀 건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자율성 좀 이게 재량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약간 이게 당무 개입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절충한 통합 어떻게든 합치된다. 이런 언론이 압도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저는 대통령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다거나 뭐 경고를 준다거나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사과 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사에 응하겠다라든가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야당에서도 사실 이 사건을 좀 뭐 사태를 좀 잘 지켜보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장가희 기자,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권 내 충돌에 대해서 정말 정부 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 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또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책 발표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안 지역을 찾아가면서까지 마구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법천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논평을 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보탰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취, 뭐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은 중전마마의 무서운 권력이 다 대신들을 물러치게 하잖아요. 그러한 궁중 사극을 보는 것 같아요. 21세기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백, 양주, 화장품, 책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잘못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몰카가 범죄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 몰카를 가지고 들어가게 한 게 대통령실이고 경호실이에요. 이번에 보세요. 진보당 국회의원. 야권에서도 굉장히 좀 공세를 펴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수세적이고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한가한 상황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민주당도 친명, 그다음에 비명, 완전히 뭐 내전 상태에 준할 정도로 공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내 기득권 세력과 또 이게 원외 도전하는 그것도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그리고 탈당도 지금은 이제 세 분 의원이 했지만 앞으로 이게 도미노처럼 탈당도 이어질 텐데 아마 이게 남해당의 이런 훈수들 이런 한가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계속 전에도 뭐 사저에 쫓아낸다 장희빈처럼 이런 자꾸 옛날 사극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이게 진짜 음모론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이게 아닌가. 지금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옛날에 사극 찍지 말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적을 좀 이게 분열시키려는 이런 음모론적 시각으로 이런 게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박지원 원장도요 이렇게 자꾸 이게 음모 시각에서 남의 당을 공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분도 이게 지금 출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드보이 중에 올드보이 아닙니까? 이미 흘러간 물 아닙니까? 저는 본인이 공천을 위해서 계속 이런 발언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상임고문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뭐 공천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얘기 구체적으로 나눴죠? 네, 총선을 80일 앞두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당 통합 방안 그리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특히 공정한 공천에 관해서 좀 공감대를 이뤘을 것으로 보이는데 친명, 비명, 이 개파간 공천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일환으로 보입니다.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 앞에 서서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렇게 아주 정말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선에서 아주 크게 이겨서 꽃을 피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 경제, 민생, 민주주의를 되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제가 많이 여쭈었는데 갈등 없이 통합을 유지하고 또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박지원 본자님. 일단은 이해찬 상임고문하면 본인이 대표로 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 이끌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압도했는데 이번에 만나서 또 어떤 총선 전략 뭐 좀 서로 간의 의견 교환을 많이 나눴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압도적인 전략 뭐 짰을까요? 전략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멘토 같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뜻한 이제 조언을 해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혁신은 인적 쇄신이에요. 근데 그게 반대편에 보면 학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공천 혁신인데 한쪽에서는 공천 학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라는 게 정치권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는 이럴 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가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이제 YS나 DJ들의 가심 그룹들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는 집권하더라도 주요 공직에 가지 않겠다 또는 불출마하겠다. 그건 뭐냐면요.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나의 살을 먼저 내줘야 되는 거예요. 육참골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살을 내줘야지만이 상대의 뼈를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정치 지도자들과 특히 이제 지도자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거는 친명과 비명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득권과 도전자의 문제로 접근해서 기득권들이 먼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용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 시점이 사실 자객 출마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이라서 이 사실 그 이전에 공정한 공천을 했다는 이해찬 이 서민고문 이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건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이미지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분이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시점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때 하기 쉬워요. 여당 때는 웬만한 마찰 없어요. 출마 못하는 분들 배려해 줄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여당이면 웬만하면 공천 조정 다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당의 이 정도 갈등은 갈등 축에도 못 듭니다. 네. 과거에 뭐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야당일 때 상황이라든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민주당도 과거에 야당일 때 당이 거의 뭐 3분의 1이 빠져나가서 깨지고 이 정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갈등은 참 이런 표현 쓰기 어렵습니다. 아직 약과다. 더 큰 갈등이 저는 네. 여야에서 이제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정도 갈등이 약과입니까? 그렇죠. 아마 이제 앞으로 첩첩산중 난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공천이 이제 그만큼 어려운 거고요. 저는 이해찬 대표요. 우리가 이제 모든 선거에 불변의 진리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제 국민은 교만한 세력, 교만한 자를 심판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20년 집권, 더 나아가 50년 집권까지 했지만 87년 이후에 최초로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이게 보수로 교체돼 버린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뭐 단독 과반 180석 어쩌냐 또 이렇게 200석까지도 언급하는 분이 상당히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이제 그 교만, 오만을 국민이 심판한다.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계속 뭐 이게 낙관론을 펼치잖아요. 그럴수록 이게 더 민주당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래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과거 발언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이 125명이 다 내년에 당선되면 우리 당이 240석이 됩니다. 비례까지 합치면은 260석쯤 될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도 아주 크게 이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손옥 변호사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교만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본다. 박지원 부원장님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진단하시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뭐 어쨌든 교만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는 성과를 내신 분이니까 180석이라는 성과를 내셨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만은 사실은 전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그걸 받지 않는 정권이 교만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저는 교만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민주당이 이기는 것은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을 심판하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살리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목표로서 저는 의석수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3지대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이 개혁신당이 이제 이준석 대표를 내세우면서 이제 공적으로 다치를 올렸는데 장관 기자, 이준석 위원장이 추대가 됐어요. 개혁신당의 대표로.
그렇습니다. 개혁신당이 지난주 토요일 오후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초대 대표로 추대가 됐고 천하용인 중에서 천하람, 이기인, 허은하 창당준비위원장들이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던 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 직접 보시죠. 집권 1년 차의 대통령과 싸우겠다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하게 지내자고 하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최대한 먼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편 방송에 가서 하루하루 떠들어대는 걸 보면서 그 시간을 감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단계에 내몰린 지금 시급한 개혁과제 앞에 서서 매번 혐오니 갈라치기니 싹수론이니 덧붙이면서 인신공격으로 그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네. 일단 이번 창당대회에 제3지대 인사들이 뭐 거의 총출동을 했는데 힘을 합쳐야 된다. 일단 목소리는 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결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3지대 인사들 정말 총출동을 했습니다. 같이 나온 단어들이요. 하나가 돼, 단일대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총선에서 함께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화답은 결이 조금은 달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급한 내용 좀 살펴보자면요. 뭐 합당을 전제로 한 빅텐트 구상은 이미 시간이 좀 지났다고 본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당을 만든 다음 날 다시 또 합당을 하자고 하는 것은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대신 각 당의 지역구를 분배해 후보를 내는 방안이라던가요.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당별로 선정하는 방안, 국민 열망이 있을 경우 합당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세 가지 연대 방식을 제시하면서 효율적인 방안 도출해 보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 빅텐트 늦었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느슨한 연대 방식을 언급하면서 합당 가능성 그래도 계속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연대든 합당이든 다 어렵다고 봐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이제 공천, 두 번째가 공약. 자, 공약부터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낙연 대표 당에서 떡볶이 방지법을 받아들일까요? 또는 이낙연 그분이 이미 연세가 얼마입니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이걸 이게 받아들일까요? 공약이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대를 합니까? 국민한테 어떤 공약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떡볶이 방지법 만들겠습니다. 이래가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공약이 다르다. 두 번째, 더 어려운 게 공천이죠. 가장 중요한 게 지역구는요. 나눠먹기 하면 이게 뭐 지역당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역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근데 비례가 중요하거든요. 완전하게 합당하려면 비례 순번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할 겁니까? 가장 거기서 문제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준석 신당이 1번 먹고 그다음에 이낙연 2번 뭐 원칙과 상식이 3번 이렇게 나눠 먹다 보면 이준석 당에는 한 석 아니면 두 석도 안 될 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다 하면 10% 정도 다 얻으면 우리 몇 석 되는데 왜 나눠줘야 되느냐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조율이 되겠습니까? 당원 투표로 될까요? 여론조사로 될까요?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봅니다. 네. 결국 연대 논의만 무성하다가 각계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 완전화 통합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대 논의만 무성하다가 결국에는 각계약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준석 밑으로 다 들어간다.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 따라가는 겁니다. 지지율 따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더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모임들을 보면서 참 정치 오래 할수록 실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게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잖아요. 윤석열 심판을 걸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출마했는지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탄압받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 설명도 없어요. 결국은 명분과 그다음에 투쟁심 그리고 결국은 여론조사라는 현실을 갖춘 사람 밑으로 저는 모여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 양두구육했는지 본인이 양두구육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국민 갈라치기 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심판하고 난 이후에 국가의 정상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지만은 저는 의미 있는 제3지대가 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라이브픽입니다.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가 있던 지난 토요일 술집이며 가정집 곳곳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응원의 목소리가 카타르까진 닿지 못한 걸까요? 기대와 다르게 우리 축구팀은 요르단에 2대2로 비겼고 아쉬운 경기력의 누리꾼들의 응원은 순식간에 비판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유명세만큼이나 무거운 비판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조규성 선수인데요. 조규성 선수는 이날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치며 아쉬운 경기력을 보였고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선수의 SNS를 찾아 악플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머리를 기를 게 아니라 실력을 길러라, 예능에 나올 시간에 축구에 전념해라 라는 등 비판을 넘어 비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선수를 응원했던 만큼 아쉬움이 큰 누리꾼들의 마음은 이해되지만요. 선수 개인을 향한 도 넘은 비난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 라이브픽은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다리가 6개로 태어나 길가에 버려진 유기견이 전 세계인의 도움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유기견은 생후 11주경 영국의 한 주차장에서 비쩍 말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발견됐는데요. 당시 정상적인 4개의 다리 외에 엉덩이 쪽에 못 쓰는 다리가 2개 더 달려 있었던 이 유기견. 이 다리가 마치 인어 꼬리 같아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주인공의 이름인 에리얼을 차용해 같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에리얼의 사연이 알려지자 전 세계에서 우리 돈 약 2,250만 원의 성금이 모였고 에리얼은 예쁜 이름에 이어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젠 정상적인 4개의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다는 에리얼. 그에게 남은 건 행복한 가정을 찾는 일뿐이라죠. 장애를 이유로 버려진 에리얼이 건강하게 견생 2막을 시작한 가운데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낼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